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드 반입과 보고 누락 의혹 관련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사드 특위가 청문회 개최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심재권 사드 대책특위 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많은 불법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의혹들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청문회에 관한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말씀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진실 게임을 국민 앞에서 하고 있는 저 자체가 또 다른 코미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드라는 중요한 이런 안보적 무기를 갖고 이것을 다 공개해서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타당치 않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이라든지 우리 국방부의 여러 가지 기밀 문제가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심재권 사드 특위 대책위원장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요소와 의혹이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한미동맹 균열이나 국방 문제가 새어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 의원님, 사실 이제 여당에서는 당사자들 상대로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좀 거부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게 작년 7월 8일 날 배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조차도 직접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또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 삼노. 삼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국민들 다 당황했고 특히나 경북 도지사까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배치 과정에서 이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급기야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보고를 받지 못하는 보고조차도 그게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보고서에 작성됐던 것을 빼버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국기문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 동맹까지 갈 얘기는 없었고 우리 명백하게 대통령께서도 이건 국내적인 문제다, 국내적 절차의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다, 확인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미진할 경우에 청문회까지도 필요하면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당연히 도리고, 예.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국기문란이다, 하극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사드를 빌면은 좀 군기 잡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군을 군기 잡기 위해서는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인사를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군의 기강을 잡고 국방계획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전방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약간의 다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를 내서 처벌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국민들한테 소상히 이 전후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군 전체 문제보다는 이것의 보고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보고 누락을 했냐? 그럼 네. 보고 누락을 했는데 군에서 얘기하듯이 보고 누락이 일개포대가 전개되면 그 세트가
한 번에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트가 오면 일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가 있고 그리고 사격 통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리고 발사되는 6기가 전방에 포진돼 있고 6기가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격 미사일 48발. 네. 그래서 한 개 포대에 6발씩 배치가 되는 것을 이 세트가 그대로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보고는 1개 포대가 전개됐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했다. 예. 여기에 이미 보고된 거나 마찬가지다. 6개가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4개 포대가 뭐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기 시켰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말해 저는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 따져봐야 그리고 된다. 또 그러면 고 문구를 뺀 사람이 누군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부연적으로 해서 너무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 서 변호사님. 사실 이제 많은 일부 국민들은 이게 금방 드러날 일인데 왜 이걸 누락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이 문제를 볼 때요. 용어를 예. 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용어를. 왜냐하면 이게 배치하고 반입하고 전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초 보고서가 틀렸어요. 최초 보고서는 이게 6개이잖아요. 예. 6개가 이게 반입돼 가지고 모 캠프에 보관 중이라 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2개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배치가 있고 됐고. 4개는 이게 반입이 돼가 보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야 되는데 처음에 초안이 잘못됐고 이걸 고치는 와중에 그냥 사드가 전개됐다. 전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모호하게. 자,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실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허위 보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드가 전개된 거는 맞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 그때 보고받을 때 사드가 전개됐다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4개, 2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이게 국방부에서 2개는 배치돼 있고 4개는 이래 돼 있습니다. 대답하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고받을 때 그럼 왜 그걸 지적 안 하고 이걸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다투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죠. 이게 지금 그 보고라는 게 공식적으로 성주에 2기 배치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사대가요? 언론 보도에 4기가 반입됐다라고 추측 보도했고 국방부 측에 언론 쪽에서 요청을 확인 요청을 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들이 많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들도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고 그 안보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 대통령 업무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방장관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언론을 보고 안보실이 이제 꾸려지고 또 이 그 정부가 이 구성되면서 이 보고 체계 가운데에서 이제 우선순위들이 정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네. 이 보고가 누락됐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식사까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랬더니 그런 게 다 있었습니까? 라고 얼버무리를 버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당황했거나 왜냐하면 이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누락이 됐겠습니까? 결국 우리 장관한테 뭔가 부담이 되니 장관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가장 핵심 측근이 장관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 그래서 뺀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분명하게 조사하고 네.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또 무엇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라는 것부터 우선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대통령한테 또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까지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하나하나 이 안보 점검도 당부까지 점검하고 당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냥 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황당한 얘기죠. 뭐 아주 저는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자의 실수인지 첫째는 아니면 윗선 지시인지 군이라는 집단은 명령 계통이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했어 안 했어 누가 했어
실무자한테 그 지운 사람한테 하면 2단계만 거치면 바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왜 온 국민이 다 이걸 가지고 들썩이고 온 국민이 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명령 개통해서 그 명령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네.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속이려고 하면 이분은 군법 회의에 회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실체적인 진실은 어차피 청와대에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수많은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상상을 동원해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미국의 전략무기 운영함에 있어서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 포대 4개의 포대가 반입이 돼 있는 상태로 어느 특정 기지에 있다는 것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이걸 이렇게 문서화돼서 보고를 해야 올리면 되는 건지. 이것이 또 혹시 유출이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상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이 팩트로 확인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정의용- 2000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게 정의용 실장하고요 한민구 장관의 그 대화도 정확한 워딩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등등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나 다 봐도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그 사드 4기가 배치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장관 입장에서 뭐라 했어요? 배치 안 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치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워딩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사드 4기가 들어왔습니까? 이런 물은 건지 이거 이게 녹취가 안 된 이상은 두 분에게 말 그거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네. 따라서 이게 정확한 워딩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은 미리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도 사실 지금 공개가 되는 게 좋은 건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4년 7월 달인가요? NLL 그 네. 북한 경비정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때도 군에서 이 상부에 보고를 안 해가지고 정말 정말 큰 사단이 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고 윤광 장관이 서로 취임을 하면서 군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가 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이 그 업무 보고를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안보의 최고의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부 장관한테 확인한 겁니다. 이 확인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나라고 얼버무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다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 문제라는 게 왜 그러면은 이 아까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 저 문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를 기존의 양국 간에 미국과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대통령께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예. 미국 그 상원위원장 왔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고 문제는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국내적 절차 아닙니까? 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성주 국민들의 반대, 그다음에 이 배치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성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절차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국내적으로 예.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대통령 그 보고조차 안 누락시켰다는 것은 그렇다면요. 그럼 지금 무슨 이제 뭘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이제 진상조사가 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체로 들이가는 것 아니냐. 뭐 윤병세 장관, 김관진 실장, 뭐 지금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심이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비화해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그거를 비화해서 이렇게 추측하거나 애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팩트 체크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서 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 주면 되는 것이고 뭐 거대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음모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그거에 맞게 또 상황이 처리돼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문제를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날짜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예. 미국 조회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확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국내의 절차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에 서로 합의한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절차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그게 된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했죠.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게 어떠한 그 속에 그 오해의 소지도 없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정리해서 것이다.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렇게 봐야 일각에서는 되겠습니다. 사드 해법을 찾기 위해 좀 시간을 좀 버는 것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있는데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사드는 사실은 군사 배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약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좋은데 이미 전 정권에서 사드에 대해서 합의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외교상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가 일단은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랑 미국과의 어떤 그 무기 배치에 대해서 합의가 하지 않으면 미국의 사드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뭐 미국의 군사적인 식민지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드 문제는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사드 문제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사드 문제의 모든 것은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쭉 해왔던 그런 멘트. 네. 그것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또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 좀 우려의 시각, 더군다나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것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한미 간의 관계에서 사드가 배치가 결정이 됐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런 정책 기반자들과 국방 안보 이런 백악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미 사드가 전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되는 작업도 이런 필요하다.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 사드 절차와 관련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환경영향 평가법 10조를 보면 이게 고도의 군사상 기밀을 요할 때는 원래는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두라는 게 그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오히려 하고 있고 이미. 그것 때문에 이게 4개를 배치 안 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이게 국회 논의 문제인데 이게 그냥 논의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회 어떤 동의 정말 이게 비준 표결? 동의까지 가자는 건지 그런 쪽이 좀 애매한데 저는 이게 항상 절차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게 행정법을 하지만 절차라는 건 어떤 실체적인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야만 올바른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미 사드는 실체적으로는 이게 불변이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뭐 효과가 있니 비용이 얼마 드니 지금 논의하면 그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는 무익한 절차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의 그 상원 원내총무 만나서 진상 조사에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다. 그리고 네. 또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정의용 실장도 미국의 출장을 그런 하죠. 입장들을 분명하게 이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한미 동맹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 영향을 줄까 아니냐라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정상회담 위해서 이제 조만간 아마 뭐 다음 주든 언제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에서 팀이 꾸려져서 안보실장 중심으로 네네. 꾸려지겠죠. 가서 이제 의제 회담도 해야 되고 의제 설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회담 다 하는데 그때 가서 이 사드 문제도 워싱턴 가서 논의될 수 백악관 있는. 측에서 충분하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 문제조차도 사전 의제로 포함돼서 조율되니 그런 그 악영향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한미동맹도 중요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사드 반대 세력도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네. 이중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당부가 있었는데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모습, 국회 방문 모습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인준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최단실 안에 인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이 좀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노력을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약속했었던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순항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야권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당정 협력을 긴밀히 해가면서 함께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인준 강행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치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하셨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방적 국정 설명의 식의 성격을 가질 이 협의체 구성에는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 총리제 실현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민생 등은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서 의원님, 네. 자신의 책임 총리제 참 이게 아직 뭐 제도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좀 기대가 높습니다. 어떻게 점하시는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임명장 줄 때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이 그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또 분명하게 그렇게 또 당부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후보 시절에도 공약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총리께 그 의지를 입장을 분명하게 네. 전달했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주라고 당부하셨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 그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이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 한명수 총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주셨던 게 이 책임 총리 역할을 다 했다 거의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봐도 그렇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또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명실상부하게 책임 총리의 역할들을 그렇게 지킬 것이다. 결국 총리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젠다를 관리하고 그래서 그 어젠다로 이 국정 과제가 만들어지면 네. 그 집행 과정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그 행정부에 있어서 이 책임 총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서 의원님 이제 이낙연 총리 국회를 방문해서 또 협치를 당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한국당은 이제 면담 예방 자체를 이제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협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번 총리 그 청문회 그다음에 그 인사 투표 과정 보면은 역대 어떤 때보다 정권 때보다 또 어떤 국회 때보다 가장 협치가 잘 이루어진 이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네. 그것은 대통령부터 여당 야당의 각 대표들
또 의원들까지 다 접촉을 지금 해서. 현재 우리 국내 이 정치에 또 대한민국들의 이 바람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조차도 사실은 지지자들에 대한 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요?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서 대단히 네.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협조한 거다. 그래서 협치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떤 여지는 열어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한국당 이제 여야정 협의체도 불참하겠다. 또 뭐 향후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강경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잃는 것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권의 생각한 대로 국정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고 의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진화법이 있어서 제1야당이 외면하고 국정이 앞으로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물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개혁 입법을 만들어서 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번 인준안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가 탄생이 됐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었다고 봅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으로 끝까지 반대해서 저는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국정이 표류되는 모습을 국민적 여론이 따가워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참고 한국당을 끌어안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협치의 모습인데 앞으로 일자리 추경도 있고 개혁 입법도 있고 국회에서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첫 시험 무대가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일단은 청문회에서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합의해주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갈 국정의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면서 그 과정에서 탄핵 국면에서 저 음지로 갔던 지지자들이 양조를 끌어올리고 이 세력을 가지고 연말을 지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직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 인사 문제는요. 여당 있잖아요. 대통령은 뭔가 이게 결자 해지. 그 야당은 이게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야당은 옛날 여당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조건 꼬리 잡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국무총리는 저는 동의해 주는 게 맞았다. 이래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강경화 장관이나 김상조 이분은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물론 이게 비외무고시고 여성이고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 이게 위장 전입보다 거짓말 논란이 있고 물론 밝혀져 봐야 되지만 또 이게 세금 있잖아요. 이거 3개월 이내 내야 돼요. 그분이 이게 장관 지명 안 됐으면 세금 냈을까요? 저는 이게 안 냈다 보면 이게 탈세입니다. 그럼 이게 2개 걸리잖아요. 5대 원칙 중에. 그다음에 김상조 이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이 말이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장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이거 탈세입니다. 그다음에 위장 전입, 부인 취업 특혜 의혹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뭔가 이게 자기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좀 뭔가 밀어붙이기보다는 지명 처리도 필요하다. 일부는 이래 보입니다.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검증이 예고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선생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말씀드렸어요.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는 아쉽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협치의 수준으로 간 것이다. 왜냐하면 물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를 반대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장 원장이 말씀대로 뭐 한 달 이상도 6개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정부 출범하는데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여줘서 그 협치의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봤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부터 이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국민들 향해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파적 이익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 아무리 이 모양새 좋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평이 좋습니까? 정말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이 보석 같은 이 후보들 뽑아냈다고 다 언론에서도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부적격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파적 이익이 아니고 여야가
국민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판단할 것이고 부분이다. 그러려고 청문회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요. 예. 사실 이제 일자리 추경도 사실 굉장히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겠다. 참 추경을 놓고 시정연설하는 것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만큼 지금 협치를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또 의회를 존중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도 국회에서 의결위원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만은 추경에 지금 대통령이 오셔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네네. 뭐 1년에 한 번씩 신년에 네. 나오는 것조차도 나오지 전문일인데.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협치를 강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경제정책이라는 게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일자리를 끝난다는 것 할 아니겠습니까? 정도로. 또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 문제 비롯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거의 임계점에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문제들을 단순하게 이 공약 실천의 문제, 선거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당면한 우리 경제가 현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런 것들을 여야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시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자리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 임명했고 그리고 지금 좀 말이 많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임명했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한 것이 다 소위 말해서 제이노믹스를 완벽하게 실현해서 일자리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소득과 소비를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국회에서 야당, 제1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고 지금 명분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어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제도 얘기를 들어봤으면 과연 검찰이 어떤 반박 논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크게 보면 두 개인데요. 바로 이게 특수일부에서 하는 게 뇌물, 즉 삼성에서 우리 그 213억 지원 있잖아요. 이게 뇌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입시 그게 업무방해는 이제 첨단 범죄 수사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제가 보기에 그 뇌물 부분은 상당히 입장이 좀 아직 난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영장 청구에 뇌물이 포함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이게 많아 보이고 근데 이화여대 입시 비리는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 씨가 어제 인터뷰에 뭐라 해서 자기는 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다. 전공도 모른다. 이 말이 이게 무죄라는 주장이거든요. 학교 왜 부정하게 입학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요. 정유라는 이게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게 졸업장을 따고 싶었어요. 따라서 이게 금메달 면접 보러 가고 이게 전부 이게 졸업장을 따고 싶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업무방해는 충분히 총성될 수 있다. 가능하고 따라서 이게 영장도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모친 생모가 지금 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개가 좀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가벼운 죄일 때 이야기고 지금 이게 업무방해가 교수들이 전부 5년씩 구형됐어요. 네. 최경희 총장이나 김경수 학장 전부 5년씩. 그다음에 그 어머니 최순실은 7년이에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그 형량이 아주 중대하고 또 이게 그 아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게 모녀라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할 수 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처를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런 게 제가 어제 자세하게 그 워딩을 다 봤어요. 예. 그 기사들 통해서. 근데 보니까 결국 걱정은 정유라 걱정인데 제가 보기에 내용은 자기 무죄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가 아무 죄 없다는 말은 입학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죄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도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좀 더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성우 건국대 대학원장, 서정우 변호사,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